여러분은 탐정,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추리소설은 다양한 소설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린 장르인데요. 일본에서 이 추리소설이란 장르를 확립한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에도가와 란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에도가와 란포란 이름이 사실 필명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작가의 본명은 히라이타로로 에도가와 란포라는 필명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소설 검은 고양이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비튼 것입니다. 란포는 대학생 시절 접한 포의 소설을 계기로 추리, 탐정 소설에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비틀어 필명으로 쓸 만큼 추리, 탐정 소설에 열정적이었음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던 탓에 곧바로 작가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작가란 꿈을 놓지 않았던 란포는 27세가 되던 해 잡지에 단편 소설인 2전짜리 동전을 투고하며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중소설을 집필, 순문학에 비해 저평가되던 대중통속소설의 지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탐정, 추리소설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란포.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문학상인 에도가와 란포상은 추리소설 작가의 등용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어볼 작품인 애벌레를 비롯해 대부분의 란포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그로테스크입니다. 당대 대중소설의 특징인 에로, 그로, 엽기의 3요소 중 하나인 그로테스크. 란포의 그로테스크는 이형의 신체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으로 가시화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수요는 란포의 등장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세기 서구권에서 유행했던 괴물쇼와 일본식 서커스인 미세모노 중 천연기물. 이들은 모두 이형의 인간을 구경거리로 삼는 행사인데요. 란포는 소설이라는 공연장을 무대로 이런 이형의 신체를 선보이는 오락을 독자들에게 제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애벌레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스나가중이. 스나가중이는 러일 전쟁의 영웅으로 전쟁 중 팔, 다리, 청각, 목소리를 잃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몸이 되었음에도 훈장과 신문기사를 보며 자신의 충렬의 가치를 재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 도키코로 불구가 된 남편의 병간호를 3년간 맡고 있습니다. 불구가 된 남편과는 성행위를 통해 감정적으로 교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와시오 소장은 러일 전쟁 당시 스나가의 상관으로 생활력을 잃은 부부에게 별채를 빌려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도를 통해 작품의 전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와시오 소장은 스나가 중이의 옛 상관으로 그의 희생을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키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와시오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사는 도키코를 헌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계속 그렇게 살 것을 종용합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스나가 부부를 돕는다고는 하나 이것도 거칠의 일뿐 실제 부부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밖에서 헌신을 강요받는 도키코. 역시 그 부담과 남편과의 여생에 지쳐버립니다. 결국 도키코는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자행하며 정신적 탈출구를 찾습니다. 불구가 된 스나가는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내가 언제 자신을 떠날지 몰라 전전긍긍 질투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도키코의 학대가 괴로운 한편 그것이 자신이 도키코에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봉사이기에 그것을 절실히 원합니다. 오늘 들어보실 오디오북에는 부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보조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일 없이 오로지 활자만으로 이형의 신체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서커스가 펼쳐진다니 과연 어떤 식으로 묘사되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 남편은 열도 조금 가라앉고 호흡도 편해졌다. 남편의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도키코는 다시 남편 가슴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용서하세요라고 쓰고는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살덩어리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눈을 잃었는데 살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표정도 변함이 없었다. 숨소리를 들으면 잠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슴에 쓴 글자를 이해할 기운마저 잃었는지 아니면 분노 때문에 계속 침묵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것은 푹신푹신하고 따스한 물체에 지나지 않았다. 도키코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꼼짝 않는 살덩어리를 보고 있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진짜 공포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 누워있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생명이었다. 폐도 있고 위도 있다. 그런데 사물을 볼 수 없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말을 전혀 할 수 없다. 뭔가를 쥘 손도 없고 딛고 일어설 다리도 없다. 그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정지이며 부단한 침묵이고 끝없는 어둠이다. 일찍이 누가 이런 무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그는 틀림없이 사람 살려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아무리 어렴풋하더라도 좋으니 사물의 모습을 보고 싶으리라. 아무리 희미해도 좋으니 어떤 소리든 듣고 싶으리라. 무엇인가에 의지해 뭐든 꼭 움켜쥐고 싶으리라.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불가능했다. 지옥이다. 지옥. 도키코는 불쑥 으앙하고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업과 덮어낼 길 없는 슬픔에 어린애처럼 훌쩍거리면서 그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 보고 싶어서 애처로운 남편은 내버려두고 와시오 예비역 소장 가족이 사는 안채로 달려왔다. 너무 흐느끼는 바람에 알아듣기 힘든 기나긴 도키코의 참회를 말없이 들은 와시오 소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에 한동안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어쨌든 스나가 중이에게 가봅시다. 이윽고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해 제등을 내왔다. 제각각 생각에 담긴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두운 풀밭을 지나 별채로 갔다. 아무도 없군. 어찌 된 건가? 앞장서서 별채 2층으로 올라간 노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에요. 그 이부자리 안에 있을 거예요. 도키코는 노인을 뒤따라 아까까지 남편이 누워있었던 이불 쪽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남편은 거기에 없었다. 어머. 도키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설마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을 거야. 집안을 찾아봐야지. 이윽고 소장이 재촉하듯 말했다. 두 사람은 위층 아래층을 샅샅이 뒤졌다. 그렇지만 남편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것을 발견했다. 어머, 이게 뭘까요? 도키코는 아까 남편이 누워있던 머리맡에 작은 기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거기에는 어린애가 장난삼아 쓴 글자같이 어지간히 궁리를 하지 않고서는 의미를 알 수 없을 글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용서한다. 도키코는 그 글씨를 읽고 바로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남편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을 이유로 더듬어 찾았다. 그게 남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간신히 네 글자만을 남겼다. 자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도키코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핏기 잃은 입술로 벌벌 떨며 말했다. 안채에 급히 알려 하인들이 손에 제등을 들고 안채와 별채 사이 잡초구성한 뜰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분담하여 어두운 뜰 안 여기저기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도키코는 마구 뛰는 가슴을 안고 와시오 노인 뒤를 따라 그의 손에 들린 제등의 흐릿한 불빛에 의지해 걸었다. 그 기둥에 용서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건 도키코가 먼저 남편 가슴에 용서하세요라고 적은 글에 대한 대답이 틀림없다. 남편은 나는 죽을 거다. 그렇지만 내 행동에 화가 나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마음 놓아라 라고 말한 것이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도키코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손발이 없는 불구자가 제대로 내려갈 수 없으니 온몸을 던져 계단을 굴러 떨어져야만 했을 것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소름이 끼쳤다. 잠시 걷던 도키코는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노인에게 살짝 속삭였다. 저기 앞쪽에 옛날 우물이 있었잖아요. 응. 늙은 장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제등 불빛은 끝없는 어둠 속을 사방 몇 걸음 정도만 뿌옇게 밝힐 뿐이었다. 그 우물이 이 부근에 있었는데.
와시오 노인은 혼잣말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멀리까지 보이도록 제등을 들어 올렸다. 그때 도키코는 문득 어떤 예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귀를 기울이니 어디선가 뱀이 풀을 가르며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키코와 노인은 거의 동시에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도키코는 물론이고 늙은 장군마저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선체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제등 불빛이 겨우 닿을까 말까한 어둑한 곳.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새까만 물체가 느릿느릿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물체는 섬뜩한 기분이 들게 하는 파충류처럼 머리를 치켜들고 계속 앞을 바라보며 파도처럼 몸을 묵묵히 꿈틀거려 몸통 내 귀퉁이에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으로 버둥거리듯 땅바닥을 긁으며 기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꿈틀꿈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치켜든 머리가 불쑥 아래로 향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풀을 스치는 소리가 전보다 더 맹렬하게 나는가 싶더니 몸 전체가 훌쩍 들리고는 땅속으로 쑥 빨려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어서 깊은 땅속에서 텀벙 하고 둔탁한 물소리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풀 속에 숨어있는 옛 우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바로 달려갈 생각도 못하고 한없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그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도키코는 어두운 밤에 애벌레 한 마리가 어떤 마른 나뭇가지를 타고 기어가다가 가지 끝에 이르러 제 몸무게를 가누지 못해 툭 하고 캄캄한 공간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광경을 문득 떠오른 환각처럼 보았다.